네, 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르고 또 부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상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타박상, 찰과상, 열상 요 세 가지입니다. 타박상은 다들 다 아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먹는 거죠. 먹는 거. 이렇게 직접적인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 피부가 이렇게 손상되는 건 아닌데 피부 아래쪽에서 이제 피가 나게 됩니다. 출혈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멍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멍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피하 출혈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좀 푸르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어, 피부에서 피가 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 피부 바깥에서 볼 때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멍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제 타박상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상처지만 이런 타박상의 경우에는 소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부가 손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피부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막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균이 침입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소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박상은 사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데 좀 빨리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피부가 손상이 있는 상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찰과상인데요.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 피부가 깊이 손상을 받는 게 아니고 아주 얕게 손상을 받을 때 이렇게 우리가 좀 끓긴다든지 이렇게 될 때 이제 그걸 우리가 찰과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피가 날 때도 있고 피가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어, 물론 피가 안 나도 이제 진물이 나는 경우가 있긴 있죠. 어쨌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피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 피나 진물이 난다는 것은 피부가 손상이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 균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찰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피가 나는데 금방 멎어버려서 더 이상 피가 안 난다, 또 진물도 안 난다 이러면 사실은 소독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좀 보호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뭐 이렇게 세게 문지른다든지 너무 뜨거운 물 이렇게 오래 담궈둔다든지 이러면 또 또다시 상처에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찰과상이 약간 깊어서 피가 제법 이렇게 난다든지 아니면 진물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하면 소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 집에서 하시고 좀 심하다 싶으시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열상입니다. 열상은 이제 찢어진 경우죠. 이게 피부가 이렇게 깊게 이렇게 뭐 칼로 베인다든지 날카로운 것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열상입니다. 어, 이 열상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제일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걸 봉합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봉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좀 베어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러면 사실은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가서 별 문제 없으면 또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처치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사가 한번 보고 그 판단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그때는 좀 더 고생을 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열상의 경우에는 먼저 의사한테 한번 보여보는 게 좋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열상도 이제 그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벌어지지 않는 열상, 그러니까 베어서 피가 났는데 지혈이 되고 벌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아물면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또 봉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얼굴이나 이런 데는 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흉터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도 봉합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벌어진다면 봉합을 해야 된다. 벌어지지 않는 상처는 봉합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찢어졌을 때, 열상을 입었을 때, 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지혈입니다. 피를 안 나게 하고 보는 건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만약에 오염이 되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흐르는 물에 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바로 피가 나는데 뭐 아니면 뭐 흙이 묻었다든지 뭐 이렇게 될 때 소독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는 흐르는 물, 우리 집에서는 이제 수돗물이 되겠죠. 물론 이제 소독액이 있거나 아니면 생리식염수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씻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개는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냥 그런 오염된 부분을 이물질이 묻어 있다든지 더러운 상처를 그대로 두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먼저는 흐르는 물에 그런 것들을 씻는 게 좋습니다. 뭐 비누를 쓴다든지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문지른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피가 좀 나도 괜찮거든요. 피가 좀 나더라도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고 물에 씻어서 그 흐르는 물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나 이물질이 좀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깨끗한 상처라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묻었다.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집안에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하는데 이걸 이제 직접 압박이라고 하거든요. 자,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날 때는 압박을 할 때 직접 압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간접 압박이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손이 있다면요. 여기서 상처 나서 피가 난다. 이 위를 묶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세게 묶어야 이게 지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세게 묶어서 지혈이 될 정도라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에는 그 비의료인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 또 집에 사는 경우는 직접 압박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상처 부위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상처 부위에 심장에 가까운 근위부, 심장에 가까운 쪽을 누르신다 이런 것들은 다 잊으시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직접 압박을 하시면은 시간이 뭐 5분, 10분 정도 내면 대개 멎습니다. 하지만 동맥이 그것도 큰 동맥이 찢어졌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압박을 하면서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심한 상처가 아니라면 이렇게 압박하면 지혈이 다 됩니다. 물론 천이 없으면은 천보다는 사실은 거즈가 좋습니다. 집에 거즈가 멸균 소독된 거즈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대개는 거즈를 안 가지고 있으시니까 이제 깨끗한 천, 뭐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이런 걸로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한 다음에 지혈이 됐다고 한다면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서둘러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밤에 다쳤다. 그럼 낮에 다쳤으면 뭐 병원에 가시면 되는데 밤에 다쳤다. 그러면 응급실에 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 참 곤란한 문제인데 응급실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지혈이 되었다면 굳이 응급실에 꼭 서둘러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응급일 상황은 아니라고 대략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낮에 또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혈을 한다. 지혈이 되면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독할 수 있다면 소독을 하시고 상처 부위를 이렇게 덮어서 그렇게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물론 심한 상처 병원에 언제 가야 하는가? 물론 심한 상처는 병원에 가야죠. 그리고 아주 심하게 보이면 응급실에 가야죠. 그건 뭐 누구라도 다 알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상 알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자, 신경이 손상되었다. 이런 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살짝 베인 거죠. 예를 든다면 심하게 베었으면 병원에 갔겠죠. 근데 살짝 베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경이 거기서 잘려졌다면 신경이 재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이 있나 없나를 우리 의사들이 이 열상 환자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경 손상이 있는가 없는가. 자, 신경 손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신경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곳은 다른 기능도 있지만 일단 그 팔과 다리 대부분 우리 정형외과적으로는 신경 손상은 크게 자 감각이 둔해지지 않았는가. 두 번째 신경이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지는 않는가. 자 대개의 경우 움직이면 별로 문제되는 경우 만약 이게 문제가 되는 정도라면 정말 그 큰 손상이고요. 그때는 대개 동맥이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감각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자 손목에 살짝 베었어요. 손목에 살짝 베었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신경들은 아주 작고 가는 신경인데 손가락의 감각을 담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손목을 살짝 베었는데 벌어지지도 않고 피도 지혈이 돼서 그냥 데일밴드 붙이고 일주일, 2주일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에. 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대충 잘 못 그려서 대충 그립니다. 자, 엄지손가락 이 부위에 손상을 입었는데, 열상을 입었는데, 지혈이 잘 됐고, 많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냥 덮어뒀던 거죠. 그런데 여기는 신경이 끊어지면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사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자,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참 곤란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런 신경 손상은 수술을 해서 신경을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보자면 그 다쳤을 때 그 다친 부위 주위로 감각이 둔해지지 않았는지,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는지 보시고 의심스럽다 싶으면 병원에 오시는 게 좋다. 물론 안 움직인다. 그럼 당연히 오셔야 되겠죠. 그건 더 큰 문제고요. 잘 움직인다 하더라도 감각이 둔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힘줄 손상인데요. 힘줄 손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 어깨나 뭐 엉덩이 이런 부위에 힘줄 손상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힘줄 손상이 될 정도 같으면 이미 굉장히 심한 손상이니까 이제 손이나 발 이렇게 그 끝쪽으로 갈수록 힘줄이 더 드러나게 되고 이때는 많이 안 다쳐도 힘줄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 같은 경우 문제인데요. 손가락에 힘줄이 끊어지게 됐으면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힘줄이 끊어진 경우 아주 조금 끊어지면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힘줄이 끊어지면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근육이 당기기 때문에 쭉 벌어지기 때문에요. 절대 이게 봉합을 하지 않으면 낫질 않습니다.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줄은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못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자 손가락이 여기를 다쳤는데 이 손가락이 펴지지가 않는다. 또는 뭐 반대쪽에 손바닥 쪽에 다치면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이게 아파서 안 구부러지는지 힘줄이 끊어져서 안 구부러지는지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렇고요. 다음에 혈관 손상인데 이제 피가 굵은 동맥이 이제 다치게 되면 피가 안 멎습니다. 피가 많이 납니다. 피가 많이 나면 뭐 당연히 병원 가셔야 되겠죠. 대부분은 피가 나서 병원은 가십니다. 근데 피가 별로 안 나거나 멎었을 때 신경이나 힘줄 손상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중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히 손, 발 이런 부위 다쳤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열상을 입은 그 부위가 예를 들면 이렇게 둥그스런 어떤 날카로운 것에 베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처가 넓게 나면서 깊이는 깊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림으로 제가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 넓은 표면을 가진 날카로운 것에 베었을 때 하고 예를 들면 칼은 어떻습니까? 칼은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우리 몸이라면 칼에 찔렸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 입구는 좁지만 깊이는 굉장히 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입구는 넓지만 깊이는 얕단 말이죠. 자, 그래서 칼에 베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칼이 예를 들면 자, 칼이 이런
이 날에 베었으면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찔렸다고 하면 다릅니다. 유리나 칼에 찔린 상처는 이게 상당히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 힘줄 혈관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처가 작다 하더라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또 한 가지 생각나는데, 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한 가지 또 덧붙일 사항은 이번에 상처 부위에 대해서는, 상처 소독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이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어떤 그 가루를 뿌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연세에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상처에다 이렇게 채소도 막 얹어 오시고, 이렇게 산나물도 막 얹어 오시고, 이게 지혈된다고 그런 민간요법을 하시는 경우인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집안에 예전에 그런 제품들 많이 팔았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무슨 가루가 있어가지고, 이 가루를 뿌리면 지혈이 잘 된다고 해서 피가 났는데 그 가루를 뿌리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상처가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흐르는 물에 씻고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하고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약이라도 하더라도 뭔가 가루 같은 거를 뿌리시면 건 좋지 않습니다. 뭔가를 뿌리고 뭘 바르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어떤 약효를 가지고 좋은 어떤 영향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결국 그 남아있는 부분들은 다 결국은 균이 감염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이물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 와서 말라 붙었거나 막 눌러 붙었거나 이런 것들을 다 닦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제품은 피가 나서 상처가 났을 때는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쓰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 달아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